(19세기)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한 치욕을 느끼면서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설계도가 발표되자 사랑스럽고 우아한 친구의 얼굴 위에 난 괴물 같은 종기.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장무입니다. 내셔널 갤러리는요, 영국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영국 최대의 미술관 중 하나인데요. 제가 유학 시절에 자주 찾던 바로 그곳이죠. 가장 먼저 만나볼 화가는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베라를 그린 피렌체의 하이프보이이자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는 과연 보티첼리의 어떤 그림을 픽했을까요? 먼저 그림을 공개하기 전 내셔널 갤러리의 역사이자 영국과 프랑스의 팽팽한 자존심 대결을 살펴보면 그림 속 비밀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넓고 거대한 광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런던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지금은 런던어들의 약속 장소이자 휴식처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광장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이곳은 대영 제국 시절의 자부심이 최고로 향하던 곳이었습니다. 때는 1805년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제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스페인과 연합해서 영국 정복에 나서기로 합니다. 이에 대항할 영국의 장수는 넬슨 제도. 그는 트라팔가 앞바다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한 데와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과는 영국의 대승리였죠. 파죽지세로 뻗어가는 나폴레옹의 진격을 바다에서 막아내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명성을 지키게 된 영국은 이 해전을 기념하기로 하는데 그게 바로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가보면 52m 높이의 기둥 위에 4마리의 사자가 떠받들고 있는 위풍당당한 넬슨 제독의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영국이 프랑스의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건설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광장의 북쪽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영국은 18세기부터 공공을 위한 박물관을 설립하면서 유럽 어느 나라보다 박물관 역사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에 역전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프랑스가 혁명 이후 루브르 궁전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영국의 박물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로 화려한 미술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프랑스 박물관은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문화적 자존심이 위협받게 된 영국에선 우리도 순수 미술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을 세워야 한다. 빨리 세우자! 하는 주장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설립된 곳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영국은 내셔널 갤러리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런던의 폴몰이라는 거리엔 선박보험회사의 창립자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던 존 앵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신이 모은 38점의 회화 작품들을 국가에 판매 형식으로 기증했는데 그러면서 1824년 그의 상층짜리 집을 미술관으로 개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의 시작인데요. 웅장한 루브르 박물관에 비하면 외관부터 굉장히 초라하죠. 아직까지는 루브르 박물관과 비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 고민 끝에 미술관 전용 건물을 새롭게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영국이 프랑스와의 자존심 대결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할까? 첫째, 이때까지 영국은 앵거스틴 집에 전시된 작품이 전부였기 때문에 미술관을 크게 지어도 그것을 채울 작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소장품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초대형 규모의 미술관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 당시엔 트라팔가 광장이 계획되던 시기였는데 미술관 위치를 영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광장이 북쪽에 잡은 것이죠. 이건 다분히 국가적 자부심을 과시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프랑스와의 자존심 싸움으로 시작된 미술관 건립은 1838년 내셔널 갤러리의 거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층에서는 자신들의 세계에 속해 있던 미술품을 국민에게 허용하는 것을 약간 껄끄러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거나 좋은 거에는 로얄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죠. 그런데 미술관에 내셔널이라고 쓰게 되니까 논쟁이 된 거죠. 특히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게 되면서 유럽의 군주제 국가들은 이 내셔널이라는 말에 약간 정치적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술관이 국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지가 점차 힘을 받으면서 내셔널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됐죠. 결국 내셔널 갤러리는 영국에 있어서 시민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의 경쟁 구도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1980년대에 두 기관은 건물 리뉴얼을 앞두고 또 한 번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데요. 시작은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였습니다. 건축한 지 150년이 넘다 보니 소장품이 늘면서 전시할 공간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일찍부터 본관 서쪽에 부지를 사들여 신관을 지을 준비를 하고 1982년 신축에 필요한 설계도를 공모하는데요. 이때 당선된 설계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격적. 강철과 유리를 사용해 기하학적으로 구성한 아주 대담한 건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도가 발표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걸까요? 신관 설계안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셌던 것인데요. 특히 이때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낸 분이 당시 왕립 건축가 협회의 회원이었던 찰스 왕세자, 이제는 영국의 국왕이시죠. 이분이 설계도를 보고 사랑스럽고 우아한 친구의 얼굴 위에 난 괴물 같은 종기라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이 거듭되자 설계도는 취소, 내셔널 갤러리의 신관 건축 계획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라이벌이었던 프랑스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루브르 박물관에 현대적 이미지를 주고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쉽게 박물관을 이용하기 위해 1983년부터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그랑 루브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죠. 이때 프랑스는 루브르 한복판에 유리 피라미드를 세우는 과감한 설계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역시 초반엔 반대가 심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 지금의 루브르의 상징이 된 유리 피라미드를 완성하게 되죠. 이렇게 프랑스처럼 파격적인 설계를 시도할 것인가,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고민에 빠진 영국은 1985년 미국을 대표하는 포스트 모던 건축가인 로버트 벤츄리에게 내셔널 갤러리의 신관 건축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루브르의 피라미드가 공개되고 2년 후인 1991년 드디어 세인즈베리 윙이라고 불리는 내셔널 갤러리의 신관 건축을 완공하게 되죠. 루브르 피라미드에 비해 다소 밋밋해 보이는 세인즈베리 윙.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라면 영국의 자존심이 걸린 미술관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셔널 갤러리는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만큼 파격적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르네상스 미술의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을 근대로 이끈 르네상스의 핵심을 내부 설계에 적용했는데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셔널 갤러리는 전시실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치형 천장과 거대한 유리창을 개방해 빛을 끌어들이면서 밝고 웅장한 분위기로 한껏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드디어 세인즈베리 윙의 하이라이트이자 르네상스 미술의 혁신을 만나볼 수 있죠. 바로 원근법으로 설계된 초기 르네상스 건축을 전시실 내부에 재현한 건데요. 보시면 기둥들이 좌우로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는데 이것을 이으면 한가운데 있는 소실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소실점 위치에 당시 회화 작품을 배치한 것이 절묘한데요. 그러니까 건축 공간의 소실점이 그림 속으로 연장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내셔널 갤러리의 세인즈베리 윙만이 가진 혁신과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인즈베리 윙은 새로 지어지다 보니까 내셔널 갤러리 안에서 항온 항습이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보존에 신경을 쓸 오래된 작품들, 르네상스와 그 이전 시대 미술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전시되어 있죠. 근데 이 공간에 르네상스 단대 화가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원근법을 건축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벽의 색깔 톤까지도 회색 톤의 피렌체 사암을 쓰는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마치 르네상스 시대로 되돌아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정수이자 당대 미술가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원근법과 공간의 디테일까지 살려서 르네상스 건축 공간을 새롭게 재현한 세인즈베리 윙. 바로 이곳의 특징이 가장 잘 담겨있는 작품 중 하나가 오는 6월 한국에서 선보일 산드로 보티첼리의 제노비우스의 세 가지 기적입니다.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15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도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렌체에서 압도적인 재력과 권력, 정치력을 가졌던 메디치 가문을 등에 업고 활동할 만큼 재능도 인기도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왜 이 그림을 세인즈베리 윙과 어울리는 그림으로 꼽았는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 속 주인공 제노비우스는 피렌체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중요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이 그림은 그가 일으킨 세 가지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피렌체를 담은 그림의 배경입니다. 그림 속에서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을 보면 아치형 디자인과 피렌체에서 채취되는 사암이 자주 보이는 건물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오른쪽 큰 아치로 이루어진 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놀랍게도 이 공간은 지금도 피렌체에 있는 산피에르 마조레 광장의 실제 아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곳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내셔널 갤러리의 세인즈베리 윙인데요. 그림 속 피렌체의 공간과 지금 갤러리의 공간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그림 역시 원근법을 적용해서 깊이감을 줬다는 점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 방향으로 소실점을 중심으로 건물선을 그려봤는데요. 어느 방향에서 그려도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 이보다 세인즈베리 윙과 잘 어울리는 그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보티첼리의 이 그림은 생생하게 연재되는 만화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히는데요. 그럼 왼쪽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그림 속 여러 인물 중에 누워있는 두 형제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죠. 이건 어머니를 때렸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아 마귀에 들린 두 형제를 제노비우스 성인이 치유하는 습관을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그림 속에 보이는 십자가 아래에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인을 기리는 종교단체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적을 묵상하고 기념하려는 당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운데에 그려진 두 번째 기적은 어떤 상황일까요? 죽은 아기와 그것을 슬퍼하는 어머니의 극적인 표정이 인상적이죠. 제노비우스의 성인이 죽은 아기를 살려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려진 마지막 기적은 눈먼 거지가 제노비우스 성인의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을 담은 거죠. 종교로 경직된 시대의 반항아, 악마적 재능을 지닌 천재.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짐작가는 미술가가 있으세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정답은 바로 불같은 성격과 자유분방한 성향으로 이슈를 몰고 다녔던 바로크 시대의 트러블 메이커 카라바조입니다. 카라바조는 17세기 전후의 엄숙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매춘부와 집시, 불황자들을 성화의 모델로 그리며 문제적 화가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그의 그림 중에는 자신을 포함해서 아름다운 남성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릇하고 묘한 표정, 왠지 관찰자와 밀당을 하는 듯한 제스처, 그리고 그림 곳곳에 숨어있는 성적인 메시지까지. 종교와 과학, 신성과 지성, 절제와 욕망이 뒤엉킨 가톨릭의 중심지 로마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 카라바조는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속에 숨겨진 화가의 속사정을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린다에서 밝혀보겠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의 대표적 작품이자 이번 전시회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작품 중 하나인 카라바조의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이 그림은 한 소년이 도마뱀에게 가운데 손가락인 중지를 물린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느껴진 첫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아마 소년은 테이블에 올려진 과일을 잡으려다가 그 안에 숨어있는 도마뱀에게 손가락을 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꽉 물렸는지 소년의 얼굴은 악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고요. 손가락 근육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 손가락 근육이 너무 놀라서 힘줄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놀라운 건 이렇게 도마뱀에게 물린 신체의 반응을 즉각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리병에 반사된 빛이나 과일 하나하나까지도 진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듯 생동감이 넘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그림 속 소년은 카라바조 자신으로 생각되는데요. 놀란 표정을 잡기 위해 스스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짓는 거죠.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놓고 뭐 이런 표정 짓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보면 화가인 카라바조의 표정과 상황이 더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훗날 카라바조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이 그림 때문에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을 본 사람들에 의해 카라바조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나면서 큰 이슈몰이가 된 것인데요.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요? 카라바조가 그림 속에 동성애자로 읽히는 첫 번째 이유는 귀에 꽃을 꽂고 있고, 두 번째는 도마뱀에게 물려서 움츠러든 모습이 약간 여성스럽게 표현됐다는 점 때문인데, 그렇다면 과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화가인 카라바조가 단순히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그것이 몹시 알고 싶을 여러분들 위해 카라바조가 어떤 화가였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밀라노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카라바조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 그러니까 사실 미켈란젤로가 그의 이름이지만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구별짓기 위해 그의 고향인 카라바조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는데요. 전염병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1592년 21살이 된 카라바조는 로마 상경을 결심합니다. 당시 로마는 르네상스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로 가톨릭은 반대 세력에 맞서서 신앙을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와 여러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새 건축물의 내부를 꾸밀 그림과 장식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카라바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여러 작가들이 로마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상경한 그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박꾼, 사기꾼, 매춘부,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로마의 빈민가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 2년을 보내고 나서야 주세페 체사리라는 화가의 눈에 들어 꽃과 과일 등의 정물을 그리는 보조 역할로 취직하게 되죠. 그런데 카라바조가 누굽니까? 자유분방한 미술계의 문제아잖아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어렵게 구한 직장을 포기하고 독립화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 시기에 그린 그림이 바로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특징적인 건 당시 그려진 그림들에서 이 그림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모델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미소년들을 그린 세미 누드라는 점.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 강한 조명 아래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모든 그림에서 과일이나 술잔, 꽃과 같은 정물이 포착된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추측해보면 아마도 카라바조는 20대 젊은 화가의 필력과 패기를 담아서 나는 더 이상 정물 보조 화가가 아니라 인물화도 정물화만큼 생동감 넘치게 잘 그리는 정식 화가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한 맛 해석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죠.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 미소년을 그렸을까요? 정말 동성애자라는 썰이 맞는 건가요? 이 의문을 파헤치기 위해선 카라바조가 당시 어떤 그림에 영향을 받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밀라노 출신의 카라바조는 지리적으로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 비해 네덜란드나 프랑드리에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북유럽 미술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네덜란드 미술에서는 정물화가 독립적인 주제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정물화는 꽃이나 과일 그리고 여러 진귀한 물건들을 그렸는데 사람들은 이런 그림들을 자기 집에 걸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화려한 꽃과 진귀한 사치품들이 잔뜩 들어간 정물화를 보면서 큰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정물화로 성공하려면 당연히 그림을 잘 그려야 했겠죠. 꽃, 과일, 야채, 카페트, 그릇 또 포함해서 모든 사물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고 사실감 넘치게 그릴 수 있어야 정물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교적 메시지도 불어넣어 주어야 정말 제대로 된 정물화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정물화에 메시지나 이야기를 넣는다니까 조금 의아하게 들리시죠? 당시 정물화를 보면 호화로운 삶을 예찬하면서 동시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화려한 꽃 속에 시든 꽃이나 죽어가는 꽃을 숨겨놓거나 생명의 유한함을 경고하는 사물, 예를 들어서 타들어가는 향초나 시계 등을 배치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해내는 것이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바니타스라고 부릅니다. 바니타스는 라틴어로 허무, 덧없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전도서 1장 2절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핵심적인 주제로 삼는 세계관인데요. 당시 로마는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바티칸 주변을 제외하고는 도시 대부분이 거대한 매운굴이나 다름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카라바조는 흥미롭게도 정물과 인물을 결합시키면서 여기에 바니타스의 의미까지 한층 더 강렬하게 담아내는 새로운 그림 양식을 창조해낸 것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인물과 정물을 결합시키고 그 속에 바니타스를 담아냈는지 그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은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위쪽엔 선연이 자리하고 아래쪽에는 꽃과 유리병 그리고 과일이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정물이 위아래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바니타스의 의미가 들어간 걸까요? 먼저 싱그러운 꽃과 과일을 눈여겨보죠. 미술 속 과일이 상징하는 의미 중 하나가 성적 유혹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이탈리아에서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소년이 손가락을 물렸다는 건 성병에 걸릴 수 있다. 즉 유혹에 빠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도마뱀은 뱀의 일종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뱀과 같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죠.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 역시 같은 구조입니다. 위쪽은 인물, 아래쪽은 정물인데요. 여기서 소년이 안고 있는 과일 바구니를 자세히 보면 메마른 잎사귀와 썩은 사과가 포착됩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유혹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소년도 지금은 싱그럽지만 언젠가 늙고 사라져버릴 거라는 청춘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카라바조는 양성애자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동성애적 미감을 표현하려는 화가로 보려는 연구자도 있지만 그가 동성애자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당시 로마에서 동성애가 성행했고 이 화가도 여러 정황으로 봐서 동성애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그림을 동성애적 코드로 한정해서 읽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미소년과 화려한 꽃과 과일은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그러한 유혹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림은 동성애적 코드 이상의 사회적 또는 도덕적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결과물로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가 남긴 작품을 작가의 성적 전체성의 표현으로 한정짓는 건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로 생각되는데요. 그가 그림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이보다 더 크고 풍부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같은 그의 그림을 처음 인정한 사람들은 주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델몬테 추기경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는 1595년부터 카라바조의 후원자를 자청합니다. 카라바조는 델몬테 추기경에게도 이와 유사한 그림들을 그려주는데 이 같은 그림들은 치명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닌 위험까지도 적절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당시 이탈리아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을 뒤집어 놓고 강렬한 명암 대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잡아내는 표현력으로 단숨에 로마 미술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면에서 미술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고를 치면서 경찰서를 오고 가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39살의 나이로 객사하고 맙니다. 카라바조는 이런 자신의 비극을 예고라도 하듯 일찍부터 아주 독특한 자화상을 그리는데요.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도 자화상으로 추정되죠. 메두사와 바쿠스 시리즈 중의 하나인 병든 바쿠스도 자화상으로 보입니다. 16, 17세기 서양 미술사에서 화가들의 대표적인 자화상을 떠올려 보면 벨라스케스나 렘브란트처럼 위험있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카라바조는 독보적이고 참 특이합니다. 먼저 메두사는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돌로 변하게 하는 그리스 신화 속 괴물의 잘린 목을 방패에 그려놓은 작품인데요. 카라바조는 메두사의 얼굴에 남성인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에서 실험했던 찡그리고 놀란 표정 연구를 여기서 더 과감하게 펼쳐내고 있죠. 병든 바쿠스 역시 카라바조의 초상화로 보여지는데요. 얼굴로 보면 조금 확신이 안 설 수가 있는데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귀를 보시죠. 특히 귓볼과 눈 아랫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카라바조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독 이 그림이 인상적인 건 그림을 보는 관찰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유혹적인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아래를 보면 과일이 우리 쪽으로 향해 놓여 있습니다. 포도를 양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창백한 입술과 피부색 때문에 쾌락에 찌들어서 병든 바쿠스 또는 화가인 카라바조를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추측을 뒤집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림 속 바쿠스가 혈색이 없는 게 아니라 달빛에 비친 모습이라는 건데요.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흥미로운 인물인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6일 영국의 새로운 국왕인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1958년 왕세자로 책봉된 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군주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찰스 3세의 즉위에 기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죠. 그 이유는 전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비가 사망한 후 불륜 상대였던 카멜라와 결혼하면서 바람둥이로 낙인 찍혔고 설상가상 공식적인 석상에서 짜증을 내는 등의 다소 성급한 성품이 거듭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다소 비호감으로 낙인 찍힌 듯 보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영국인들에게 찰스라는 이름의 왕은 그리 반가운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찰스인 찰스 1세는 영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하에게 반역죄로 붙잡혀서 처형당한 국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2세는 오랜 기간 타국으로 쫓겨났다가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후 추방과 폐위의 위협에 시달렸던 무기력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롭게 왕관을 이어받은 찰스 3세는 이 같은 역대 찰스 왕들의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대컨대 이런 징크스를 극복하길 바라면서 역대 찰스 왕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찰스 1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기초를 닦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왕의 먼 친척이었던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가 영국에 와서 제임스 1세가 되면서 영국은 이제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교체되게 됩니다. 이후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이리하여 찰스 1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통합군주로 등극하며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을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잉글랜드의 귀족과 의회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찰스 1세의 왕위 등극이 여전히 반갑지 않았던 건데요. 이 싸움에서 밀리고 싶지 않았던 찰스 1세, 급기어 의회의 힘에 맞서서 왕권 강화를 시도해 보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왕인데 쉽게 포기할 수 없겠죠? 우선 약하고 힘없는 왕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강력한 통합군주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내세우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군주의 모습을 미술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탄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마치 개선장군으로 그리도록 한 건데요. 참고로 유럽에서는 말을 탄 군주의 초상화는 로마의 황제를 연상시키는데요. 찰스 1세가 원하는 기마상은 고대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청동 기마상과도 잘 연결됩니다. 아마도 찰스 1세는 말을 타고 전 유럽을 누비며 제국을 이끌었던 로마의 황제처럼 강력한 지배자의 이미지를 갖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찰스 1세의 실제 모습이 강력한 군주의 이미지를 가진 로마 황제와는 많이 달랐다는 건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좀 커봐야 160cm 정도밖에 안 될 만큼 키가 작았고 무엇보다 하체가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격도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린다면 위험은커녕 병약한 왕이라는 나쁜 이미지만 부각시킬 뿐이었죠. 그래서 완벽한 이미지 변신을 위해 찰스 1세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자신을 위대하게 그려줄 능력 있는 화가를 찾는 건데요. 바로 이때 그의 눈에 띈 화가가 있었으니 프랑드리에서 초상화를 잘 그리기로 소문났던 안토니 반 다이크였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루벤스의 제자 중에서 제일 실력이 탁월한 제자로 알려져 있었죠. 반 다이크의 재능을 알아본 찰스 1세는 그를 궁정화가로 모시기 위해서 극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반 다이크가 지낼 집과 상당한 규모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참고로 그가 지낼 집은 템즈 강변에 정원이 있는 큰 저택이었고 왕은 그가 배를 타고 왕국으로 쉽게 오도록 집 앞에 부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왕궁에 머물 수 있도록 궁전 안에 개인 숙소까지 마련해 줬는데요. 찰스 1세의 선물 공세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약속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에 온 지 단 2달 만에 기사자기까지 내려준 것이죠. 이 정도 조건이라면 아무리 콧대 높은 화가라도 안 넘어갈 이유가 없겠죠. 반 다이크는 곧장 도보해협을 건너서 잉글랜드 왕가의 궁정 화가가 되기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반 다이크가 찰스 1세의 기대에 부응해서 돈값을 했을지 그림을 볼까요? 어떠세요? 병약하고 권력이 약한 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죠?
로마 황제의 동상처럼 말을 탄 모습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데요. 반다이크는 너무나도 센스 있게 찰스 1세를 말을 탄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키가 커 보이게 할 뿐 아니라 개선 장군과 같은 황제의 이미지로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게다가 이 그림은 높이가 3.7m, 폭이 2.6m로 웅장하게 그려져 이 그림을 벽에 걸어놓으면 말을 탄 찰스 1세가 벽에서 막 튀어나올 듯한 생동감을 전해주는 강력한 군주 초상화였죠. 그러니 이 그림을 전해받은 찰스 1세가 어땠겠어요? 너무나도 기뻤겠죠. 아마도 돈값 했구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먼저 찰스 1세의 뒤로 묘사된 하늘은 먹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보이는데요. 찰스 1세의 앞날에 화창한 맑은 날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은 찰스 1세의 모습에서 당당한 위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미지인 아치문의 좌측에서 스튜어트 왕가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상징성을 도입하며 찰스 1세는 자신을 정통성 있는 왕으로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개선문 왼쪽 아래를 자세히 보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문장이 들어간 찰스 1세의 문장 위에 왕관이 위엄 있게 올라가 있어 그가 이 땅을 모두 지배하는 강력한 군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왕의 오른쪽 아래에는 붉은 옷을 입은 시종이 왕의 투구를 든 채 말을 탄 왕을 우러러보고 있는데요. 이 시종은 우리도 이 그림을 자신처럼 우러러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궁정화가 반다이크의 센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잉글랜드의 국민에게 찰스 1세가 좀 더 친근한 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의 초상화에 도전한 건데요. 이 그림은 사냥하는 찰스 1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왕의 초상화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대부분 궁정의 배경인 초상화와 달리 사냥터, 즉 자연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이 잘 그려진 왕의 초상화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사냥 중에 말에서 잠시 내려 쉬고 있는 찰스 1세를 그리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몸을 돌리고 있는데 왕관이나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왕의 위엄을 굉장히 우아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자를 보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어서 마치 후광같이 얼굴을 부각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 뒤를 보면 나무 그늘이 있고 찰스가 그 나무 그늘에서 살짝 나와 있어서 모든 조명을 본인만이 받고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말이 왕에게 경배하듯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허리에 왼손을 올리고 있는데 팔꿈치가 화면을 향해 밖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죠. 강한 존재감, 입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든 쥐봉은 그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런데 이렇게 찰스 1세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던 반다이크는 궁정화가 4년차 되던 해 희한한 초상화 한 장을 그려냅니다. 찰스 1세를 정면, 측면, 그리고 비스듬한 각도까지 하나의 캔버스에 3명의 찰스를 그린 건데요. 요즘 유행하는 인생 4컷이 아니라 인생 3컷?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기괴한 그림을 그린 걸까요? 그건 바로 찰스 1세의 조각상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찰스 1세는 반다이크가 자신의 초상화를 기대 이상으로 잘 그려내자 이번엔 멋진 조각상을 만들고 싶어졌는데요. 그는 최고의 조각상을 완성시켜줄 조각가를 물색합니다. 이때 그의 레이더망에 걸린 인물은 교황청의 전속 예술 총감독이자 루이 14세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직접 파리까지 달려갔다고 전해지는 잔 로렌조 베르니니. 그런데 조각상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있던 찰스 1세에게 잔문을 끼얹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베르니니는 잉글랜드에 오는 것을 단박에 거절해버린 것이죠. 포기를 몰랐던 찰스 1세. 그는 반다이크에게 다양한 각도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후 베르니니에게 보내서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메일로 오더를 내는 셈이죠. 그렇다면 찰스 1세는 어렵게 얻어낸 베르니니의 조각상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1698년 궁전에 화재가 나면서 이 귀한 조각상이 파손됩니다. 복제본은 몇몇 전해 오고는 있는데요. 복제본은 이제 복제본일 뿐 실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당대의 기록으로 보면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베르니니에게 지불된 제작비도 막대했는데요. 금화 4천 스쿠디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완성품을 보고 나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술로 이미지를 쇄신시켜 보려는 찰스 1세의 노력은 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당시 그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강대국인 에스파냐, 프랑스와의 전쟁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의회의 반대에 막혀서 군자금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한 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박세 등 부당한 세금을 계속 징수하자 지지도는 폭락. 급기야 잉글랜드는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치열한 내전이 이어진 끝에 결국 찰스 1세는 1649년 처형장에 세워지고 마는데요. 미술로 다졌던 이미지 메이킹도 소용없이 잉글랜드 최악의 비호감 국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처형장에서만큼은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순간만큼은 왕다웠다 이렇게 말하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 1세의 죽음과 함께 두 번째 찰스 2세의 불행한 삶도 시작됩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아버지가 처형당하자 쫓기듯 스코틀랜드로 몸을 피한 후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파인 의회파의 손에 살해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다고 하죠. 그러다 잉글랜드에서 11년간의 공화정이 끝나고 다시 왕정이 살아나자 찰스 2세는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 힘없는 왕이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와 닮은 점 하나, 바로 초상화에서만큼은 강력한 왕으로 남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궁정화가인 반 다이크가 42살의 나이로 죽는 바람에 찰스 2세의 멋진 초상화는 남기지 못했다는 건데요. 반 다이크의 그림과 비교하면 찰스 2세의 기마상 초상화의 퀄리티는 확실히 많이 뭔가 부족해 보이죠. 이렇게 영국 역사상 최초로 처형을 당한 찰스 1세와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겨우 왕은 됐으나 무능한 왕으로 찍혀버린 찰스 2세. 하지만 영국의 찰스 국왕들의 연이은 비극은 그들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찰스 1세 국왕의 사촌지간이었던 스튜어트 형제들 역시 내전의 여파를 겪기 때문인데요. 먼저 반 다이크가 남긴 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황색 계열의 옷을 입은 왼쪽의 인물이 존 스튜어트이고요.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은 오른쪽 인물이 버나드 스튜어트입니다. 번뜩이는 화려한 복장과 함께 애띄어 보이지만 귀품 있어 보이는 귀족 청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 크기도 상당합니다. 높이가 2.3m, 폭이 1.4m 정도로 이 그림 앞에 서면 실제 인물보다 그림 속 두 인물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이 그림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반 다이크가 그린 사냥한 찰스 1세 초상화와 버나드 스튜어트의 자세가 거의 똑같다는 것인데요. 왕가의 위엄을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 넘쳐 보이는 두 청년의 모습이 한편으로 비극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그림이 그려지고 난 뒤 내전에 휩쓸려 그림 속 주인공 두 명 모두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둥의 기대고선 존 스튜어트는 내전 당시 기병대를 지휘하면서 의회파와 맞서 싸우다가 1644년 3월 29일 체리턴 전투에서 얻은 부상으로 23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고요. 자신만만해 보이는 동생 버나드 역시 여러 전투를 거치면서 무훈을 세우기도 했지만 형이 죽고 1년 후인 1645년 로튼 히스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두 형제의 이 같은 운명을 알고 보면 반 다이크가 그려낸 자신감 넘쳐 보이는 두 청년의 모습이 더욱 애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이 그림을 보신다면 스튜어트 형제의 초상화가 좀 더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찰스 징크스라고 불리는 영국 찰스 국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왕위에 오른 세 번째 찰스 3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부디 찰스 3세의 국왕은 앞으로 새롭고 강건한 영국을 이끌어 나가시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풍경화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산과 바다, 강이나 숲 같은 자연을 아름다운 색채와 빗으로 표현한 그림들이 생각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중에는 프랑스의 다양한 풍경을 묘사한 모네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작품들이 풍경을 배경으로 여긴다면 풍경화에서는 사람이나 정물보다는 자연 그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영국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묘한 분위기의 풍경화 한 점이 그려지는데요. 달이 지고 동이 막 떠오를 듯한 하늘은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을 대변하듯 빛과 어둠으로 뒤엉켜 있고요. 파도는 암초에 부딪혀서 여러 방향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 풍경 속에는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바다에서 죽은 사람을 건져내는 모습도 보이고, 그림 한쪽에는 희미한 형체들이 홀령처럼 하늘과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화가는 대체 왜 이런 묘한 풍경화를 그리게 된 걸까요? 다른 장르에 비해 수준이 낮거나 매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졌던 풍경화를 최고의 미술 장르로 끌어올린 미술사 속 역대급 풍경화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풍경화의 숨겨진 매력 속으로 미술 읽어드린다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민 화가를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영국의 20파운드 지폐에 얼굴이 새겨진 위대한 풍경화가 윌리엄 터너입니다. 그가 그린 저남 테메레어의 마지막 항해는 2005년 영국 BBC와 내셔널 갤러리가 공동으로 조사한 영국에서 소장한 그림 중 가장 위대한 작품 1위에 당당히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최고의 화가로서 영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윌리엄 터너.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뽐내며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미술계의 유망주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보고 자란 영국의 풍경화에 매료돼서 주변의 자연을 조금씩 그려나가기 시작한 이후 왕립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풍경화 그리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터너는 존 앵거스틴의 갤러리를 찾게 됩니다. 앵거스틴이 38점의 소장품을 기증하면서 내셔널 갤러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의 3층 집이 내셔널 갤러리에 전신이 되죠. 이 얘기는 우리가 1편에서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터너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다 큰 청년이 갑자기 그림을 보고 우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앵거스틴이 왜 우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터너가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데요. 촉망받는 청년 화가에게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한 그림은 대체 무엇일까? 이건 초기 내셔널 갤러리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앵거스틴이 살아있을 때에도 비슷하게 전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특정 화가의 풍경화가 여러 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풍경화의 대가 클로드 로랭입니다. 특히 그의 그림 중 터너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성 우르슬라의 항해 같은 풍경화였죠.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 우르슬라는 신앙심이 깊은 공주로 이교도의 왕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식을 미룬 채 성지순례를 위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쾰른에서 훈족에게 포로로 잡혔는데요. 족장의 청혼을 거절하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르슬라 일행이 오래전부터 존경받아온 것만은 확실했던 것 같은데요. 클로드 로랭은 이런 성 우르슬라의 전설을 풍경화 속에 서정적으로 녹여냈습니다. 아마 터너는 이 같은 클로드 로랭이 그림을 보고 환하게 밝아온 빛에 먼저 감동했을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고전적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가 있죠. 양쪽에 나무와 건물이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중간이 환하게 열려서 멀리에 바라보게 만들어졌는데요. 그곳에 바다와 섬이 펼쳐져 있는 구성이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익숙하지만 이 같은 풍경화 형식이 당시에는 거의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게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서 바다 쪽으로, 특히 태양이 자리한 빛의 세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보고 큰 충격과 영감을 받은 윌리엄 터너는 이때부터 그를 평생의 롤 모델로 삼고 클로드의 풍경화 따라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클로드 로랭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화가인데요. 하지만 미술사적으로 보면 클로드는 풍경화라는 장르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전형적인 풍경화 타입을 완성시킨 인물로 손꼽히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클로드 줄레이인데요. 프랑스 출신이지만 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성 대신 그의 고향 로랭을 많이 써서 클로드 로랭, 줄여서 부르면 보통 다 클로드라고 부릅니다. 클로드가 그린 풍경화의 특징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살짝 이상화시켜 아름답게 표현해낸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자연을 섬세한 빛의 표현과 함께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그의 이 같은 풍경화는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풍경화라는 회화 장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른 초기 풍경화와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6세기 초에 그려진 알트도르퍼의 풍경화를 보면 풍경화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감상할지 포인트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그림과 비교해 보면 클로드의 풍경화는 화면 양쪽에 나무와 건물이 지그재그로 이어지다가 중앙에 탁 트인 바다로 시선이 시원하게 전개되죠. 이 한 점의 그림 속에서도 감상자에게 자연의 드라마틱한 구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이번엔 또 다른 풍경화를 비교해 볼까요? 이건 네덜란드의 화가 호벤마가 그린 그림인데요.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을 법한 큰 농가와 당시 복장을 입은 인물들이 그림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벤마는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풍경을 보다 충실하게 그리려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연의 바탕을 두면서도 이를 어느 정도 이상화시켜서 이제 보시면 나무와 집, 인물 모두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클로드 로랭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연을 이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실제하는 집 대신 고대 로마의 고전적 건축물을 정교하게 그려놓고 등장인물 역시 고전 신화나 종교적 이야기에서 가져오는 것이었죠. 풍경화의 퀄리티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가뜩이나 풍경화에 빠져있던 미술학도 윌리엄 터너가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보고 눈물을 쏙 뺐던 건 어찌 보면 이해가 갈 만합니다. 이후 윌리엄 터너는 클로드의 그림을 오랫동안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죽음을 준비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유언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 수천 점을 국가에 기증할 테니 자신의 작품 중에서 카르타고를 건설한 디도, 그리고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을 클로드의 물레방앗간, 그리고 이제 시바 여왕이 승선하는 항구와 항상 함께 전시해 달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윌리엄 터너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터너도 클로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엔 그가 클로드의 그림을 보고 상당히 좌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클로드의 그림에 뒤지지 않을 만한 일가를 형성했다는 자신감의 표현도 살짝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획력이냐면 윌리엄 터너가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진짜 아끼고 좋아했는지를 단번에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화가의 경쟁보다는 클로드 로랭에 대한 터너의 예술적 존경, 다시 말해 오마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건 내셔널 갤러리는 이 같은 터너의 기증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재까지도 이 4개의 작품을 한 세트로 묶어서 한 공간 안에 전시하고 있죠. 그럼 윌리엄 터너가 롤 모델인 클로드 로랭 따라잡기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의 오마주가 담긴 작품들과 함께 비교해 볼까요? 네 그림은 일단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구성과 색채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터너는 대기적인 효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죠. 빛에 의해 전체 형태가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 터너 쪽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반면 클로드의 풍경화에서는 개별적 형태의 명확성이 훨씬 더 강하죠. 클로드의 건축물을 보게 되면 약간 실측도 같이 정확하게 모든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반면 터너가 그린 건축물을 보게 되면 빛을 풍부히 받아갖고 형태가 완전히 밝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빛에 대한 느낌은 터너 쪽이 훨씬 더 강하죠.
전반적으로 약 150년 시차를 가지고 두 작품은 공유점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어서 터너는 클로드의 업적을 자신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두 거장의 만남을 통해 풍경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적인 조합을 드디어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물론 터너의 유언에 따라 나란히 전시된 네 작품이 한국에 온다면 굉장한 뉴스겠죠. 하지만 이 네 작품은 내셔널 갤러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한국에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작품은 앞서 설명드린 클로드 로랭의 성 우르슬라의 항해와 2m가 넘는 대작 윌리엄 터너의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죽음이 풍경화치곤 너무 극적이고 슬픈 이미지가 강하죠. 윌리엄 터너가 대체 무엇을 그리려 했던 건지 알기 위해선 먼저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서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헤로는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의 아름다운 여사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는 결혼을 평생 할 수가 없었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잘생긴 청년인 레안드로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사랑엔 한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헬레스폰투스 해협이 자리하고 있었던 건데요. 헤로는 해협의 서쪽 언덕에 있는 아프로디테의 탑에 살고 있고 레안드로스는 해협의 동쪽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가 이 두 연인을 갈라놓고 있었던 건데요. 사랑하는 헤로를 너무나 보고 싶었던 레안드로스는 캄캄한 밤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헤로는 길을 잃지 말라고 탑에 등불을 켜놓았고 이렇게 두 사람의 미래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탑의 등불이 갑자기 꺼지면서 헤엄을 치던 레안드로스가 길을 잃고 바닷물에 휩쓸려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에 떠밀려온 연인의 시체를 발견한 헤로마저 결국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 마는데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당시 영국의 시인 바이런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여기서 영감을 받은 윌리엄 터너는 그림을 그린 후 전시할 때 바이런의 시도 함께 전시했다고 하죠. 이 그림이 풍경화에서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클로드 로랭이 풍경화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의 악권은 밤하늘과 바닷물의 격동적인 움직임입니다. 달빛이 처연하게 하늘에 떠 있지만 파도와 대기의 움직임은 격렬해 보입니다. 특히 바닷가 안쪽 깊숙이 내려가 있는 죽은 연인들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홀령이 있는 그 모습까지도 굉장히 신비롭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 옆에 성 우르슬라의 출항을 놓고 보면 두 그림이 너무 달라서 영향받은 부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두 그림의 수평선을 한번 찾아보시죠. 정확히 하늘과 바다가 3대2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건물 보이시나요? 양쪽 모두 고전적 건축물이 그림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성 우르슬라의 출항에는 나무나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바다의 여러 정령들과 함께 신비한 빛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그림의 가장 큰 공통점은 터너의 다리의 위치와 클로드의 해 위치가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게 되면 풍경을 그리는 전체적인 구도에서 두 그림의 공통점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거는 당시 터너는 풍경화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미술은 역사화였습니다. 신화나 역사적 이야기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야 화가가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체를 잘 파악해야 되는 초상화, 그리고 풍경화, 정물화, 이 그림은 회화의 장르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너는 대자연 속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강렬하게 전하면서 풍경화를 최고의 미술이라고 칭송하는 역사화의 반열에 올려놓게 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풍경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고 당시 화단에 도전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영국에서 내셔널 갤러리가 만들어질 때 반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과거의 위대한 명작이 공공장소에서 전시가 되게 되면 젊은 화가들이 과거의 명작을 따라 그리다 창조력을 잃게 될 거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거의 명작이 전시되면서 새로운 혁신이 나오게 된 거죠. 클로드와 터너의 관계는 바로 내셔널 갤러리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 만들어졌습니다. 미술관이 새로운 미술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작품을 만났지만 저도 아직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적인 작품을 만나보진 못했는데요. 언젠가 꼭 그런 작품을 만나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미술관에서 이런 예술적 만남을 기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파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낭만의 도시? 예술과 패션의 핫플레이스? 혁명의 중심지?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19세기 인상주의 화가의 대표 주자였던 마네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화려하고 밝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불편해 보이죠.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지만 뭔가 서로 다른 의도를 품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이들 사이를 분주히 오고 가는 젊은 웨이트리스의 모습이 비중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네는 이처럼 파리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세기 말의 분위기로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혁명과 혼돈 속에서 성장한 파리의 뒷골목을 냉철하게 그려낸 마네의 카페 취재 일지,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851년) 쿠데타를 통해 프랑스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나폴레옹 3세는 실권을 장악한 후 파리를 뒤엎을 원대한 계획을 품게 됩니다. 바로 낡고 더러운 중세의 모습 그대로의 파리를 새로운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나폴레옹 3세는 파리 지사로 부임한 오스만 남작에게 이른바 파리 대개조 프로젝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후 파리는 오스만 남작의 주도하에 좁은 골목과 낡은 집들이 철거되면서 직선의 도로와 넓은 공원, 20m 높이의 신식 아파트들이 줄지어 지어지면서 유럽의 부르주아와 젊은 예술가들의 성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파리의 천지개벽을 그림을 통해 보여준 화가들로는 빛의 화가 모네, 무의의 화가라고 불리는 드가, 사과 하나로 파리를 정복한 폴 세잔이 있죠. 그리고 파리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된 또 한 명의 예술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자 인상파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낸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사실 마네는 처음부터 미술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며 프랑스 대법관에 해당하는 일을 하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조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법대에 이어 해군 사관학교까지 줄줄이 낙방하자 결국 아버지는 마네가 원하는 대로 미술 교육을 받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이렇게 어렵게 미술계에 입문하게 된 마네는 수시로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가 작품을 모사하며 그림 실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1863년 파리 살롱전에서 풀바디의 점심을 출품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곧바로 2년 후인 1865년에 올랭피아를 선보이면서 또다시 파리 미술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작품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논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화가가 자기 작품을 선보일 전시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최하는 살롱전이 거의 유일하게 작가가 자기 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죠. 지금 보시는 풀바디의 점심은 1863년에 출품되었는데요. 낙선됩니다. 결국 이 전시를 살롱전에 걸 수 없게 됐는데요. 보통 사람이면 낙선했으면 그냥 물러나는데 그는 다른 낙선된 화가들하고 함께 심사위원들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나폴레옹 3세는 항의하는 작가들에게 별도의 전시를 만들어주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낙선전입니다.
이 낙선절에 갔더니 바로 풀바지에 점심이 걸려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놀랐죠.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면을 보시면 두 남자는 옷을 입고 있고 한 여자는 옷을 벗은 채 우리를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자가 벗은 옷이 바로 옆에 음식과 함께 놓여 있는데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당시의 거리의 여인, 즉 창녀로 추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점잖은 전시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다는 건 당시에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죠. 마찬가지로 2년 후에 마네가 그린 올림피아 속 여인도 옷을 완전히 벗은 채 침대에 누워서 우리를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앞에서는 예의와 교양을 앞세우지만 밤에는 향락에 빠진 당시 프랑스 지배층의 위선을 꼬집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도발적인 그림, 소위 우리가 현대미술에서 느껴지는 그런 실험 정신의 시작이 이런 마네의 두 그림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마네는 1870년 파리 서쪽에 있던 자신의 스튜디오를 몽마르트 언덕 근처로 옮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는 특별한 장소를 발견하고 열심히 그 장소를 그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파리의 대도시의 뒤편에 자리한 화려한 밤의 뒷골목을 대표하는 카페 꽁세르였죠. 카페 꽁세르는 공연이 벌어지는 극장식 카페로 술을 마시며 공연을 볼 수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극장식 카바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몽마르트로 이사 오게 된 마네는 이곳에서 파리의 귀족과 부르주아, 노동자와 하층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술과 음악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이런 여러 군상을 압도한 웨이트리스를 보면서 그림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며 카페 꽁세르를 묘사하는 데 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파리에 이런 카페 꽁세르가 140여 개가 넘게 운영됐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특히 마네가 살았던 몽마르트 근처에는 1870년대부터 10개가 넘는 카페 꽁세르가 운영됐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랑 루주가 인기를 누렸던 시절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시기 마네가 카페 꽁세르를 그린 여러 작품 중에서 한 점이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입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여정호번 웨이트리스인데요. 당시 한 평론가의 기록에 의하면 마네는 이 정호번에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손에 맥주를 두고 손님에게 건네는 상황에서도 다른 한 손에 든 맥주잔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완벽하게 이 모든 상황을 응대하는 그녀의 내공과 재주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마네는 자신이 그림 속에 웨이트리스를 그리기로 결심한 후 당시 카페 꽁세르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정호분에게 자기 스튜디오에 와서 직접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서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보호자가 동행할 곳을 요청했는데 그림 속에 있는 파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그 보호자가 아니었을까 추정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재미있는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마네의 또 다른 그림과 한 그림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와 스위스 라인아트 뮤지엄에 있는 카페에서는 원래 하나의 캔버스로 그려졌다가 두 개의 캔버스로 나눠지게 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한 그림으로 추정되는 증거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손꼽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그림의 테이블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파란 옷을 입은 남자의 앞에 놓인 유리잔의 그림자가 왼쪽 그림으로도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 그림의 왼쪽 구석, 여기를 보시면 카페에서의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손가락 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 카페는 당시 운영 중이었던 브라스리디 헤이쇼펜으로 이 시기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면 그림 속 테이블과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거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마네는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림을 둘로 나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둘로 나누자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의 구도가 불안하게 보였는지 마네는 이 그림 오른쪽에
캔버스를 조금 덧대어서 이어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웨이트리스의 위치가 보다 더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렇게 그림 속에서 마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웨이트리스는 카페 꽁세를 그린 마네의 또 다른 그림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웨이트리스라는 작품인데요. 왠지 그림의 구도가 낯이 익죠? 맨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셔츠를 입은 남자가 무대 위에 댄서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옆에 중종모를 쓴 신사가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중앙에서 제3의 공간을 응시하는 종업원의 모습까지 전체적으로 앞서 본 카페 꽁세의 구석에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아마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린 그림이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라는 작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마도 습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이번 그림 역시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림 왼쪽에 있는 여성은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 옆에 앉은 노년의 신사는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요. 신사 뒤에 있는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추측해보면 아마도 댄서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인 종업원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맥주를 옮기거나 손님에게 전해주지 않고 본인이 벌컥벌컥 마시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전에서 본 그림 속 종업원보다 생기 있고 활발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웨이트리스가 서빙하는 카페 까바레는 이전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풍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네는 카페 꽁세르에 가서 새로운 직종의 웨이트리스트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바라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카페 꽁세르를 배경으로 여러 작품들을 그리며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를 완성하고 난 2년 뒤 마네는 1882년 살롱전에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 중 하나를 출품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마네가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를 그리며 작품을 둘로 나눠야 했던 실수를 극복하고 한층 더 발전시킨 구도와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일지 확인해 볼까요? 이 작품은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에서라는 타이틀로 공개된 폭이 1m가 넘는 대형 작품입니다. 아마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가 그려진 원래 사이즈 캔버스와 이 그림은 거의 같은 크기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폴리 베르제르는 마네가 지냈던 몽마르트 언덕 인근에 위치한 일종의 카페 꽁세르였고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2프랑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했는데 음료값은 별도였다고 합니다. 2프랑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만 원 정도 내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네가 그림의 영감을 느낀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에서는 1882년 파리 살롱전에 출품되면서 당시 미술계의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출품작 중에서 가장 모던하고 일상적인 그림으로 평가를 받는가 하면 또 반대로 불분명한 거울 속 모습이나 왜곡 때문에 풀바지의 점심, 올랭피아 이후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건데요. 대체 어떤 점이 논란을 일으킨 것인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앞서 카페 꽁세르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종업원을 정면에 배치했고요. 둘째, 그 뒤로 거울을 둬서 종업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그녀가 한 중년의 신사와 대화 중이고 그 뒤로 펼쳐진 폴리 베르제르 술집의 풍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쪽 테이블에는 술병과 꽃, 과일이 잔뜩 놓여 있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바니타스의 의미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무덤덤해 보이지만 뒤를 보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의 묘한 분위기는 거울에 비친 술집 내부에서도 여러 인물을 통해 포착되는데요. 왼쪽 구석을 보면 서커스 그네 타기 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페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공연을 보기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보시면 실크햇이라고 하는 중절모 높은 모자를 쓴 남성들과 정장을 한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앞에서 벌어지는 공연에 집중하지 않고 만남을 기대하는 듯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세기 파리 뒷골목의 사교 모임을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이와 반대로 이런 구성이 어수선하다고 낮게 평가한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미술 읽어드립니다를 통해서 거울이 얼마만큼 미술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본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 같은 작품, 그 거울에는 당시 스페인의 국왕 부부가 그려져 있죠. 권력의 중심이 거울 속에 반사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플랑드르의 대가 얀 반 아이크가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화 속에도 거울을 넣어서 화가의 모습을 재현해냅니다. 마네의 경우 프랑스 혁명 후 새로운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거울 속에 요지경처럼 펼쳐 보여주고 있죠. 특히 마네의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실제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데 모호한 빛의 활용, 불투명한 뒷배경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학자 CJ 클라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에 관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당대 파리의 카페 문화 속에 담긴 프랑스 혁명 직후의 계급간의 모순과 겉과 속이 다른 심리들을 잘 포착해낸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 카페 꽁세르가 오는 10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마네의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보신다면 이 그림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하나하나 더 흥미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21세기에 보면 더 놀랄만한 그림 한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요, 짠! 예, 바로 이 그림인데요. 폭이 35cm, 높이가 46cm 정도로 비교적 작은 크기의 이 그림은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찬란한 예술 문화가 한창이던 1475년 전후한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특별히 픽한 이유는 숨은 디테일 때문인데요. 요즘 우리는 이 그림이 그려진 당시보다 더 쉽게 그림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손가락만 까딱 움직여주면 바로바로 확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드디어 이 그림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아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디테일 장인의 그림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 안토넬로 다 메시나가 그린 서재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입니다. 성 히에로니무스는 초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대학자인데요. 라틴어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불가타 성경을 집필한 바로 그 성인이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주 근사한 서재에 여러 권의 책이 꽂혀 있고 그곳에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를 창틀과 같은 큰 프레임 안에 넣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 같은 큰 건축 구조물을 통해 성 히에로니무스의 서재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 읽기를 여기서 끝낸다면 이 작품을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작품의 진 면목은 디테일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근사한 책장과 책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책상과 책장이 일체형으로 아마 당시에는 이런 모양의 가구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림을 좀 더 확대해보면 서재 부분에 엄청난 디테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큰 창을 통해서 성인의 서재를 들여다보는 형식인데 돌로 된 창틀의 디테일도 정말 하나하나 붓으로 그린 겁니다. 이거 돌 아니에요. 정말 돌의 질감을 생생하게 느껴질 만큼 정교하게 그려내고 있죠. 관찰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서재 안쪽으로 그림자를 형성하면서 멋지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양쪽에 있는 창뿐만 아니라 지붕에 있는 새 창을 통해서도 빛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고양이와 공작새의 털의 디테일까지도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건 바닥 타일입니다. 이 타일의 정교한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타일 하나하나를 다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창틀에 공작새와 금속 그릇에 담긴 물이 보이는데요. 이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공작새는 불사조, 물은 순수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성인의 뒤쪽을 보면 그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동물이 숨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어떤 동물인지 찾으셨나요? 바로 오른쪽 그림자에 숨어 있는 사자입니다. 대체 왜 서재에 사자가 있는 걸까? 성 히에로니무스가 사막에서 고행을 할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사자가 덤빌 생각은 안 하고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발에 가시가 박혀 있었고 그걸 뽑아줬더니 그 다음부터 반려동물처럼 성인을 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만약 성화를 보다가 가톨릭에서 추기경 신분을 뜻하는 짙은 붉은색 옷을 입은 노인과 사자를 함께 본다면 그 인물은 확실히 성 히에로니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재 뒤쪽과 위쪽에 있는 창문을 확대해 볼 텐데요. 그림이 작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창문은 제 손가락 2마디 정도로 정말 크기가 작습니다. 엄지보다도 작고요. 예.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창문 밖 풍경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서재 왼쪽 창문을 보면 서정적인 이탈리아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고요. 작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과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강아지와 함께 즐겁게 산책을 하는 사람들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새 창문을 보면 여러 마리의 제비가 서재로 날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현미경적인 디테일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인지 이 그림이 발표된 이후 디테일과 안정적인 구도 등에서 완벽한 표현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화풍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정확하게 어느 나라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일종의 이 그림에 국적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그림이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건 확실하니까 당연히 이탈리아의 화가가 그렸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디테일은 오늘날로 치면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해당하는 플랑드르 화가들만이 그릴 수 있는 정밀도이기 때문에 플랑드르 화가가 그린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죠. 후자에 의하면 플랑드르 화가 중에서 가장 디테일을 생생하게 그린 화가가 바로 얀 반 에이크이니까 이 그림도 얀 반 에이크의 그림이다 하는 의견까지 나오게 됐죠. 이 그림의 디테일이 워낙 뛰어다 보니 어떻게든 얀 반 에이크와 엮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그림은 어느 나라의 화가가 그렸을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림의 성인을 중심으로 원근법이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랑드르의 얀 반 에이크의 그림에는 이 정도의 체계적인 원근법이 표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얀 반 에이크의 그림 보시면 디테일은 정말 끝내주지만 건물 안에 있는 선을 연결하면 소실적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건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이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얀 반 에이크의 필치에 견줄 만한 디테일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놀라울 만한 디테일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물감의 비밀에 숨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이건 그림 정면에 보이는 창틀입니다. 안토넬로 다 메시나는 여러 번 물감을 덧칠하면서 돌 하나하나의 색감과 질감을 표현해냈는데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플랑드르 화파가 사용했던 유화, 오일 페인팅 때문이었죠.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화 속 디테일도 모두 유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표현입니다. 분말 형태의 안료를 기름에 개어서 사용하는 오일 페인팅, 유화는 15세기 유럽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일종의 신기술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대부분 결한 노른자와 물을 개어서 그리는 중세 방식의 템페라 물감을 사용했는데요. 템페라의 단점은 아주 작은 붓으로 체계적으로 그려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한 노른자가 굳는 속도만큼 빠르게 물감이 말랐고 색감은 약간 색연필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플랑드르에서 유화가 사용되자 회화 장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물감침이 반투명하기 때문에 여러 겹 그리다 보면 짙고 깊은 그림자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만약 잘못 그려도 마른 뒤에 다시 고쳐 그릴 수도 있게 되고, 게다가 두텁게 그릴 수도 있어서요, 질감 효과까지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화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지자 당시 화가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미술 재료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화 물감도 단점이 있었죠.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완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깊은 색감을 위해 여러 번 덧칠하면 작품 하나 제작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게 되죠. 당시엔 빨리 마르게 도와주는 기술이 그닥 그렇게 잘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 화가들은 다채로운 효과를 줄 수 있는 유화에 매료돼서 정말 신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16세기) 미술사가 조르조 바자리의 기록을 보면 메시나가 프랑드로 유학을 가서 얀 반 에이크에게 직접 그림을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오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출생 연도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이르면 1430년에 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11살 정도였을 때 얀 반 에이크가 사망하기 때문에 둘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미술사학자들은 시칠리아 출신의 안토넬로 다 메시나가 나폴리에서 그림을 배웠는데, 그가 한참 나폴리에서 그림을 배울 당시 이 나폴리에 와 있던 북유럽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일종의 영업 기밀이죠, 신기법을 직접 배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재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처럼 안토넬로 다 메시나가 유화기법을 멋지게 사용하자 이탈리아에서 유화가 더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머물렀던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유화기법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베네치아에서 놀랍게도 유화를 활용한 엄청난 작품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조바니 벨리니와 티치아노도 베네치아에서 활약했던 화가로 바로 유화기법을 통해 명성을 얻어 나가게 됩니다. 미술 읽어드린다에서 전해드리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의 숨겨진 감상 포인트, 안토넬로 다 메시나와 동시대 화가이자 베네치아 화파를 대표하는 조바니 벨리니의 그림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함께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바니 벨리니는 이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유화기법을 너무나 배우고 싶어서 그림을 사러 온 귀족처럼 자기가 이제 위장을 한 후 그의 공방에 잔입해서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신기술을 빼돌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설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안토넬로 다 메시나가 베네치아 화가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때문에 조바니 벨리니의 성모상을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작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신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화물감은 너무나 친숙해서 당연한 미술 재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천천히 굳는 유화물감을 몇 겹씩 쌓아 올린다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15, 16세기 르네상스 화가들에겐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었죠. 서재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 그림 역시 유화물감을 몇 겹씩 발라서 깊고 생생한 색채를 완성한 겁니다. 물론 르네상스 유화 기법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끈적한 기름의 느낌을 잘 살려서 오돌토돌하게 두툼한 질감까지 더해 유화를 보는 즐거움을 한층 더 끌어올린 거죠. 때문에 유화로 그린 그림을 더욱 생생히 감상하기 위한 꿀팁 한 가지를 드린다면, 약간 옆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조명에 의해서 표면 질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전시를 볼 때 이 방법을 한번 이용하셔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